첫날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만나서 반갑고, 제 이름은 김기찬입니다. 김기찬. 쌤들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교육 심리학부터 먼저 할 거예요. 거기 33페이지 보시면 교육 심리학 나와 있죠. 출제가 아시다시피 공무원, 혹시 안 들리면 이야기하십시오. 공무원 교육학에서는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교육행정, 그다음 교육사회, 그다음 교육심리. 그러니까 이 세 부분이 거의 출제가 많이 되죠. 한국교육사, 서양교육사는 거의 한 문제씩밖에 출제가 안 되니까 일단 조금 출제 포인트가 많은 부분부터 공략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심리부터 하겠습니다. 교육심리. 그다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교육사철학, 그다음 교육과정, 그다음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공학은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보통 그쪽이 좀 약한가요? 교육공학이나 방법 이런 부분이 약한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자, 일단 교육심리학부터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혹시 목소리가 안 들리거나 그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심리학. 처음 대화하니까 우리 스님들 한 번만 잠깐 이야기하고, 왜 우리가 교육심리학을 배우냐면 교사가 아동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동은 뭘 알아야 되겠어요? 심리적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배운 거라. 교육심리학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먼저 맵을 그려보면 아이들의 발달 상황, 발달 이론, 그다음 어떻게 학습이 일어나는지 학습 이론, 그다음 어떻게 하면 공부할 동기를 일으킬지 동기 이론, 그다음 학습자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개인차들이 있죠. 어떤 애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애는 못하고, 그쵸? 왜 그런지 그걸 알아보는 게 교육심리학이에요. 그러면 교육심리학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발달이론, 학습이론, 동기이론, 개인차 이론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발달은 왜냐하면 교육이니까 어떻게 발달이 이루어진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발달이론은 다시 지적인 발달이 있어요. 그 다음 정서적, 정의적 발달, 그 다음 신체적 발달이 있어요. 자, 간단히 설명을 바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전체를 보고. 그러면 생각이, 인지라는 것은 인식하고 지각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지각하는 것, 즉 사고 발달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두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고 발달에. 그러면 피아제하고 비고츠키. 그럼 우리 쌤들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피아제하고 비고츠키가 뭘 연구했다? 그렇죠. 생각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연구했다. 그래서 자, 교육심리학 발달 이론에서 어떤 것부터 먼저 한다? 그렇죠. 책에 나온 대로 피아제하고 비고츠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설명해 보면 피아제는 무엇 때문에 사고가 발달한다고 생각했어요? 무엇 때문에? 자, 아이들이 지금 여기 2살 아이하고 6살 아이하고 분명히 다르죠, 사고가. 근데 어떻게 사고가 발달한다고 생각했냐면 딱 한 가지. 무슨 욕구?
궁금해하는 욕구. 그 우리가 평형화라고 그래요. 평형화. 평형화라는 욕구 때문에, 평형화라는 궁금해하는 욕구 때문에 사고가 발달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발달하는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문제를 쭉 풀어봅시다. 그러면 2살 때는 머릿속으로 한번 보면 누구 생각에, 삐아제 생각에 머릿속을 보면 도식, 스키마가 있대. 인지 구조가 있대. 막 태어났을 때는 빠는 인지 구조, 잡는 인지 구조밖에 없어요. 빠는 인지 구조하고 잡는 인지 구조. 그런데 어떻게 이제 서서히 가는데, 그러면 이 친구에게 딸랑이를 줘봐요. 딸랑이를 주면 처음에는 빨게 되죠. 빨면 원래 자신의 인지 구조상 뭔가 내용물이 나와야 되는데 내용물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빤다는 걸 피아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화라는 용어를 써요. 동화. 자신의 알고 있는 인지 구조로 사물을 해석하는 것을 동화라고 그래요. 동화. 그런데 안 나오면 어때요? 짜증내죠. 그렇죠? 왜 안 나올까? 이게 불평형화. 그러니까 평형을 충족 못한 거잖아요. 궁금해하잖아요. 그 상태를 불평형화라고 그러고, 그래서 뭐 한다? 던져버리죠. 던져버리면 어때요? 소리 나네. 이건 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는 게 아니라 소리 내는 거구나 하고 새로운 도식이 생긴다는 거죠. 또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게 따로 존재했는데 애들이 자꾸 빨게 되죠. 우유병을 자꾸 빨게 되죠. 이게 연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점차 세분화되겠죠. 잡는 방법도. 그래서 점차 이렇게 된 게 6살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인지 구조가 이렇게 변하는 게 뭐다? 그렇죠. 사고 발달이다. 그렇게, 그러면 사고 발달을 해주게 하는 게 뭐다? 평형화 욕구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이건 이제 일반론적인데, 발달학자들이 제시하는 발달의 일반적 원리로 볼 수 없는 것. 이건 전체 발달 이론에 대해서 문제를 낸 건데, 발달은 일정한 순서와 단계를 따른다. 좋죠? 발달은 성숙과 학습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맞죠? 그다음 발달 속도는 개인 간 및 개인 내 차이가 있다. 그렇죠? 특수한 반응에서 전체 반응이 아니라 애들이 어때요? 물건을 집을 때 처음에는 모든 거 손을 다 사용해서 집다가 나중에는 2손가락으로도 집을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이 4번은 거꾸로 되어 있죠. 전체적인 반응에서 특수한 반응으로 발달해 나간다. 다음 2007년 7급 삐아제 문제입니다. 삐아제의 인지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봐봐요. 인지 발달은 인지 구조의 변화이다. 맞죠? 두 번째, 인지 발달 단계는 사고 질적 변화를 나타낸다. 자, 그런데 삐아제는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2살에서 한 7살 또는 뭐 이 11살, 뭐 10살, 아니 뭡니까? 보통 잘 봅시다. 한두 살, 3살에서 7살, 뭐 7살에서 보통 12살 또는 11살, 12살. 이때 인지 구조가 질적으로 변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단계를 감각 운동기, 이 단계를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이제 12살 넘으면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질적 변화가 있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 이 인지 기능은 적응과 조직화 기능으로 구성된다. 자, 쌤 아까 사고 기능은 어떻게 발달한다고 그랬냐면 처음에는 자기가 아는 걸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인지 구조로 사물을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걸 동화라는 표현을 써요. 삐아제는 생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자, 자기가 이 용어를 만드는데 그걸 동화라고 그러고, 뭐가 됐을 때 보통 자기가 갖고 있는 인지 구조로 사물을 해석했을 때 해석이 안 됐을 때 새로운 시도를 해서 시도하는 것, 던져보는 것,
그래서 이거 흔드는 물건이구나. 이게 생기는 거 우리가 조절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걸 묶어서 뭐라고 표현한다. 거기 있는 것처럼 적응 기능이라고 그래. 적응. 그러면 이걸 적응 기능이라고 그러고 이 잡는 스키마, 빠는 스키마가 이렇게 서로 연계되는 걸 조직화라고 그래요. 그럼 결국은 적응과 조직화에 의해서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4번 고차적 인지 능력은 사회적 상호적인 결과다. 이건 비구치기 견해죠. 비구치기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쌤들이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봅시다. 먼저 얘는 빠는 구조하고 잡는 구조가 있었다. 얘에게 딸랑이를 줬다. 그럼 딸랑이를 주니까 빨았다. 그쵸? 그건 어떤 작용이라고요? 동화. 그쵸? 그러다가 내용물이 안 나오니까 뭔가 다른 시도를 했다 그랬죠. 던져버렸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건 빨거나 잡는 물건이 아니라 소리내는 물건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자, 소리내는 물건이구나를 아는 또 하나 생기는 걸 우리가 조절.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적응. 그런데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니까 빠는 거 없고 자기가 스스로 잡고 빨게 되겠죠. 그렇죠? 그걸 조직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조직화하고 적응 기능에 의해서 뭐가 발달한다? 사고가 발달하고 이 사고가 발달하게 해주는 것은 궁금해하는 욕구, 평형화 욕구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고가 발달했다는 표식은 인지 구조가 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자, 쌤 거기 3번 문제 삐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런 거 잘 나옵니다. 지방직에서는 이런 감각 운동, 그러니까 2살에서 3살, 그러니까 한두 살 될 때는 감각 운동입니다. 그쵸? 감각 운동기에 그다음 전조잡기는 보통 2살에서 7살까지. 그러다가 구체적 조작기에 이르게 되고, 구체적 조작기는 8살에서 11살 정도까지. 그 다음, 형식적 조작기는 우리가 중학생 정도 되는 거예요. 12살에서 형식적 조작기.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여러 번 봐서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삐아제, 그 다음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서 구체적 조작기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이때 특징, 각각의 특징들이 시험에 잘 나오죠. 출제 포인트로는 특징들이 잘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잘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이 조작이라는 말입니다. 조작이란 말은 논리적 사고를 말합니다. 논리적 사고. 그러니까 여기는 논리적 사고 하기 전 또는 부족한 논리적 사고.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인 논리적 사고. 여기는 형식적인 논리적 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 거기 구체적 조작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물화론적 사고, 가역적 사고, 보존 개념, 탈중심화. 금방 느끼면 알았죠? 그래서 여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논리적 사고를 한다는 것과 하지 못한다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역성입니다. 가역성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아마 전부 다 들었을 겁니다. 이 물을 이런 비커와 이런 비커에 넣었을 때, 아이들 보는 앞에서, 여기는 당연히 이런 물을 넣었으니까 이게 높아지겠죠? 이건 밑으로 깔리겠죠? 어떤 게 A가 더 많냐, B가 더 많냐 그러면 아이들은 보고 있는 상태에서도 A가 많다고 그래요. 대부분 아이들은. 왜 그러냐면 이걸 다시 돌리면
같아질 거라는 생각을 못하죠. 그게 가역적 사고. 또는 이걸 보존 개념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여기하고 가장 큰 차이점보다 가역적 사고를 하냐 못하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따라서 가역적 사고를 할 수 있고 보존 개념이 되고 그렇게 되면 탈중심화. 그쵸? 탈중심화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거.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는 생각해 봅시다. 사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게 물활론적 사고입니다. 사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 돌 같은 게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게 물활론적 사고인데, 이런 물활론적 사고는 사실은 논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사물이 살았다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건 전조작기 사고다. 자, 그 다음 수빈이의 행동 중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은, 자, 구체적 조작기는, 자, 여기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 봅시다. 구체적 조작하고 형식적 조작하고 차이는 뭐냐면,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직관적인 보이는 걸 말하고, 형식적인 것은 추상적인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기는 구체적인 건 보이는 거라면 형식적인 건 추상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논리적 사고는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고를 한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날씨가 맑을 때 자, 건초를 말려야 된다. 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시다. 날씨가 좋을 때 건초. 그 말은 우리가 때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실제로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아이들은 날씨가 맑으면 뭐 해야 된다? 건초를 말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초등학교 애들은 잘 보면 자, 뭘 몰라요? 추상적인 거 모르니까 사랑이 뭐냐 그럼 잘 몰라요. 사랑이 뭐냐 그러면 애들하고 손잡는 거.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혹시 우리 여러분들 순풍산부인과 봤어요? 순풍산부인과? 안 봤어요? 너무 오래된 거라. 거기 미다리 보면 미다리가 초등학교 1학년으로 나와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으로. 미다리가 맨날 노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럼 너 인생에서 실패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미다리는 추상적이니까 인생의 실패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성인인데 집도 없고 차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다음날 이 할머니와 산책을 가는데 만나는 성인마다 뭐라고 그런다? 집 있어요? 차 있어요? 그럼 인생 실패하셨군요. 할머니가 선우영녀 할머니가 하지 마라 그래도 계속 가서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미다리 봅시다. 미다리는 구체적 조작기인데 맞죠? 이거 논리적이죠. 성인인지 봐요. 집 있는지 봐요. 그다음 차 있는지. 아빠가 가르쳐 준 대로. 인생이 실패했군요. 왜냐하면 뭘 모르니까. 인생의 실패라는 추상적인 사고를 잘 못하니까. 자, 좀 구분이 되나요? 두 가지가? 그래서, 자, 그러면 구체적인데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으니까 1번 보면 아빠가 토끼가 뭐야? 라고 묻자 수빈은 토끼는 하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논리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전조작기겠죠. 그 다음, 수빈이는 빨간 사과, 빨간 꽃, 오렌지, 노란 꽃을 꽃과 과일별로 나누기도 하고 색깔별로, 분류나 배열 같은 걸 할 수 있네요. 그 논리적이죠. 그러면 구체적 조작기. 3번, 수빈이는 앞마당에 떨어진 나뭇잎들을 모아놓고 반찬이라고 하면서 소꿉놀이를 좋아한다. 자, 다 알고 있겠지만 이 전조작기는 방금 이 전조작기로서 특히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사고? 표상적 사고. 그쵸?
또는 상징적 사고라 그럽니다. 상징적 사고가 나타나는 건 전조잡기. 다음 4번. 수빈이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될지 고민하면서 상담실을 방문했다. 이건 형식적 조잡기, 그쵸? 그 다음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피아제의 인지 발달에서 인간은 적응을 위해서 새로운 경험과 도식을 서로 조정한다라고 하였다. 다음의 A와 피아제가 제시한 적응 유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그 나라 문화와 음식, 언어에 빠르게 순응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 조절이죠. 그 다음 아빠는 양복을 입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진 유아가 양복을 입은 사람 모두 아빠라고 부르는 거. 이거 동화죠. 그래서 조절과 동화. 2번. 뭐 이런 예들은 많이 알고 있죠. 다 알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문제.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는 아까 그 실험 자체가 어떤 실험입니까? 가역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아까 그려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가역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데 되돌리면 같다는 걸 모르고 있죠. 같다는 걸 모르니까 얘는 분명히 어쩌다 논리적이지 못하고 전조잡기다. 그러면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고치키. 자, 우리 이거 봅시다. 지금 피아제 조금 이따 정리를 한번 더 하겠지만, 비고치키하고 피아제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피아제는 뭐 때문에 우리가 사고가 발달한다고 그랬어요? 평형화 욕구. 평형화 욕구는 그냥 우리가 편하게 말하면 궁금해하는 욕구라고 그랬죠. 그런데 좋습니다. 다 인정합시다. 여러분 늑대소년 봤어요? 안 봤어요? 늑대소년 봤어요? 안 봤어요? 거기 보면 송중기하고 박보영이 나오죠. 그런데 둘 다 사람 맞죠? 그럼 둘 다 평형화 욕구를 가지고 있겠죠? 둘 다 평형화 욕구를. 왜? 피아제는 사람이면 뭘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평형화 욕구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지발달에 의하면 송중기는 여기라면 박보영이는 이렇게 인지발달이 좀 비싼 나이인데, 피아제 입장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비고치키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달하는 건 사람이 이런 평형화 욕구뿐만 아니라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송중기는 어디서 사는, 그렇죠. 송중기는 숲속에서 사는 거죠. 여기서는 박보영이는 사회적인 삶을 살았죠.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사고 발달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비고치키예요, 비고치키. 자, 피아제하고 비고치키, 왜 비고치키가 나왔는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비고치키는 어떻게 발달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고치키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애가 있습니다. A라는 애가. 이 애는 물건 찾는 전략에 대해서 아직은 없어요. 머릿속에 없어요. 물건 찾는 전략을 어떻게 배우는지 한번 봅시다. 자, A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빠에게 가겠죠? 그래서 A가 아빠에게 아빠 공을 잃어버렸어. 그럼 아빠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공 마지막으로 어디서 갖고 놀았니? 큰 방에서 갖고 놀았니? 아니요. 아니, 앞뜰에서 갖고 놀았니? 아니요. 뒷뜰? 아니요. 차고에서 갖고 놀았니? 아, 차고에서 갖고 놀았지. 하고 가져왔어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이제 보는데 이번에는 A가 로봇을 잃어버렸어요. 또 아빠에게 갔겠죠? 아빠, 나 로봇 잃어버렸어. 마지막으로 큰 방에서 갖고 놀았니? 아니요.
그런데 알 것도 같아요. 내가 어디서 갖고 놀았지? 혼잣말 하는 거야. 내가 큰 방이 말고 마지막으로 작은 방? 아니, 마지막으로 동생 방에서 갖고 놀았지? 하고 가져왔어요. 세 번째 장면을 봅시다. A가 이번에는 아빠가 사다 준 크레파스를 잃어버렸다 합시다. 이번에는 아빠에게 가지도 않아요. 혼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마지막으로 어디서 갖고 놀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자 봅시다. A는 지금 물건 찾는 전략을 배웠죠. 지금 사고가 발달한 거죠. 사고가 발달했는데 어떻게 발달한 거야? 아버지와 상호작용, 특히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했죠. 그래서 비고치키 생각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 조금만 잘 생각해 봅시다. 아빠가 가르쳐 줄 때 가서 공을 찾아서 갖다 줬어요? 아니면 힌트나 단서를 줬어요? 마지막으로 갖고 놓은 것이 어디였니? 하고 힌트나 단서만 줬죠. 결국은 누가 찾도록 했어요? 아이가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죠. 그걸 비고치키는 비계라고 불렀어요. 비계. 또는 우리가 영어로는 스캐폴딩이고 발판.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비계를 사용해서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비계를 사용하더라도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 있더라. 비계를 사용하면. 근데 비계를 사용하도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한 영역도 있더라. 결국은 자,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덧셈을 하고 있는 영수는 비계를 설정해 주니까 뺄셈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힌트를 줘도 곱셈은 안 돼요. 그럴 때 이런 도움을 줬을 때, 힌트나 단서를 줬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영역,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불렀어요. 근접에서 발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결국은 근접 발달 영역은 학습이 일어나는 곳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자, 물건 찾는 전략이 A에게는 근접 발달 영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빠가 계속 힌트나 단서를 주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뭐가 돼? 단서나 힌트가 없어도 발달이 이루어졌죠. 그럼 결국은 비고치키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계에서 이만큼 발달이 이루어지고 또 여기 비계를 설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고가 발달한다는 게 누구 생각이다? 비고치키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8번 문제, 학생이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경우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비고치키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구조화를 형성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세부 사항과 단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격려한다. 표준화, 지능검사 문항을 풀게 하여 학생의 지적 발달 수준을 측정한다. 학생이 혼자서 풀 수 있는 문제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문제를 모두 평가하여 지적 발달을 측정한다. 이 문제는 좀 뒤에 풀어야 될 문제인데 좀 빨리 왔는데 어떻든 자, 교사 입장에서는 학습자가 어떤 부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어요. 교사 입장에서는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근접 발달 영역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 평가를 우리가 역동적 평가라고 그래요. 들어봤죠? 자, 다시 우리 지금 올해 시험 보죠. 역동적 평가라면 안 들어봤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 볼 때 어떻게 시험 보릅니까? 보통은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이 힌트나 단서를 줘요, 안 줘요? 주면 안 되죠. 큰일이죠. 근데 역동적 평가는 그냥 일단 시험을 한번 보고, 그래서 실제 지금 할 수 있는 현재적 영역을 본 뒤에
힌트나 단서를 주고 나서 또 봐요. 그럼 힌트나 단서를 주고 나니까 현재는 아무 힌트 단서 없으니까 덥석밖에 못해요. 그런데 자, 힌트나 단서를 주고 나서 시험을 보니까 일부 뺄셈도 문제를 풀고 있네요. 그럼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이 영역이 근접 발달 영역이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힌트를 줘도 곱셈을 못해요. 그럼 이 부분은 가르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걸 알아내는 평가를 뭐라고 그러냐면 역동적 평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3번이 답이냐면 표준화 지능검사 문항을 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해서 현재적 능력만 판단하는 거예요. 현재적 능력. 뭘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근접 발달 영역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 이 부분은 계속 뒤에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의 혼잣말에 대한 비고치기의 견해로 옳지 않는 것은 이건 배우셨죠? 혼잣말, 그쵸? 자, 우리가 아주 그냥 이 둘은 어떤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사고하고 언어하고 관계가 있어. 사고하고 언어하고 관계. 자, 비고치기는 언어가 사고 발달에 크게 영향을 준대요. 그런데 피아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고 언어에서. 그렇죠? 그럼 비고치기 생각을 보면 우리가 비고치기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언어가 사고 발달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언어가 어떻게 발달하냐 그러면 처음에는 아주 이 2살부터 7살까지는 사적 언어라고 이야기하는데 혼잣말 하는 거. 7살 넘어서 7살 이상 되면 내적 언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혼잣말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조금 이따 더 설명해 드릴 거 있는데 애들이 혼잣말을 하는 이유가 이 비고치기는 문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선생님이 이해될 거라고 생각해요. 블럭을 쌓을 때 애들이 어떻게 돼요? 블럭을 쌓을 때 애들이 빨간말 올렸으니까 노란말 올려야지, 노란말 올렸으니까 파란말 올려야지, 이런 이야기 계속 하죠, 혼잣말.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비고치기 입장에서는 사고를 뭐 하려고 한다? 이끌어내려고 한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혼잣말이 7살 넘으면 이제 혼잣말 안 해요, 혼잣말. 그런데 자, 우리 쌤들 이제 내적 언어는 7살 넘었으니까 성인이 됐겠죠?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시험관이 5분 남았다 그래요. 5분. 그러면 어때요? 갑자기 말이 튀어나오죠. 뭐부터 해야지? 어떤 것부터 하는 것이 좋겠어? 이 문제 먼저 풀까? 저 문제 먼저 풀까? 이런 말 하죠. 그럼 비고치기는 이렇게 해석해요. 사적 언어가 혀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기능은 그대로 있어서 이제 급하니까 빨리빨리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빨리빨리 생각을 이끌어내려면 빨리빨리 언어가 그래서 말하면서 사고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블록을 쌓을 때 뭘 할 건지를 말로 하면서 정리하고 이끌어낸다는 것이 비고치기 생각이에요. 그럼 결국 비고치기는 언어가 사고를 뭐 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사고 발달에 공헌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혼잣말은 뭐 하는 거냐? 여기 한번 봐봐요. 아까 장난감 할 때 A가 아빠하고 이야기할 때 혼잣말 썼죠? 나중에는. 처음에는 아빠하고만 대화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크레파스를 마지막으로 어디서 갖고 놀았지? 하고 혼잣말 계속 했었죠? 결국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아빠하고 사회적 상호작용하면서 물건 찾는 전략을 서서히 자기 스스로 내면화하는구나. 혼잣말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자, 그러면
자, 거기 보면 옳지 않는 것은 자기 중심적 언어로서 미성숙한 사고를 보여준다. 이 말은 삐아제 견해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다 보니까 자신의 사고 과정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주도한다. 뭐가? 혼잣말이. 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들면서 어디로 언어로 바꿔진다고 그랬어요? 내적 언어로 바꿔진다 그랬죠? 자, 쉬운 과제보다 어려운 과제 할 때. 자, 쌤, 생각을 해봐요. 그냥 단순한 건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굳이 혼잣말 많이 할 필요 없겠죠? 그럼 복잡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할 문제가 많으니까 더 훨씬 더 많은 사적 언어를 사용하겠죠? 그쵸? 그래서 거기 4번도 그래서 쉬운 과제보다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때 더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삐아제 생각은 전혀, 자, 이건 구분하시면 돼요. 그냥 시험 볼 때. 삐아제는 사고 언어에 있어서 언어는 전혀 도움 못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사고를 그냥 나타낼 뿐이다. 이렇게 봤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삐아제가 이야기한 견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삐아제는 집단 독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유아기에 있는 아동, 유아원에 갔다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철수하고 영희가 뭐라고 그래요? 철수가 어제 나 스파이더맨 봤다? 하늘을 날아다녀. 영희가 내 옷 예쁘지? 철수가 스파이더맨은 손에도 거미줄 나와. 영희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 구두도 예쁘지? 엄마가 사줬어. 둘이 딱 보고 이야기하지만 어때요? 전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죠. 자기 말만. 그래서 삐아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삐아제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전조작기니까 자기중심적 사고니까 나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지 타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니까 말로 그렇게 표현된 것이다. 로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언어는 전혀 사고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 사고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삐아제의 사고예요. 자, 그래서 지금 거기 1번은 삐아제의 사고입니다. 견해입니다. 9번에 1번은. 자, 그 다음 10번까지 풀고 조금 여쭤볼 게 있습니다. 10번 보니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학생의 인지 발달을 위해서 교사가 찾아야 하는 것, 학습자가 주위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 학습자의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차이.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근접 발달 영역이 되겠죠. 그렇죠? 일단 어렵나요? 지금 수업이? 아니, 원래 이제 기본 강의면 처음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기출이니까 내일 모레 시험 봐야 되니까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 지문이 중요하잖아요. 지문을 잘 해석해야 되겠죠. 암기보다는 이해해야 객관식 빨리 풀겠죠. 그래서 지금 지문 위주로 해드리는 겁니다. 11번 비고치키의 근접 발달 영역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객관식의 요령인데 뭘 물어봤어요? 영역을 물어봤죠. 근접 발달 영역. 그럼 표현도 뭘로 돼야 되겠어요? 영역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무엇의 부분이다. 무엇의 그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찾아보면, 자, 아동의 실제 발달, 인지적 발달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동의 미발달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동이 발달된 능력과 발달 중인 능력을 합한 영역이다. 아동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발달할 수 있는 영역이다. 자, 그러면 근접 발달 영역을 그냥 시각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지금 아동이 도움 없이도 달성할 수 있는 영역, 이걸 실제적 영역이라고 해요. 그 다음, 누가 도와줘도 발달할 수 없는 영역. 힌트나 단서를 줘도 아직은,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 없는 영역을 잠재적 영역이라고 해요. 그럼 누군가 도와주면 학습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한다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은
비고치기 나오면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왜냐면 왜 그래요, 쌤? 결국은 지금 무슨 심리학입니까? 교육 심리학이니까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죠. 여기는 교육해봐야 필요 없죠. 그 다음 실제적 영역은 이미 알고 있는데 공부해봐야 크게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 쌤 1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비고치키의 인지발달 이론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학생의 현재 발달 수준보다는 앞선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 말 안 되죠. 효과적인 거죠. 그 다음 성인과의 상호작용보다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인지발달에 유용하다. 자, 비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성인이 더 잘 설정하겠어요? 또래이겠어요? 아무래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래라 하더라도 자기보다 더 많이 하는 또래야 되겠죠. 인지가 더 발달한 또래야 되니까 2번도 맞은 짐이라고 보기 힘들고 3번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곤란도가 높아지면 내적 언어 사용이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언어 습득은 아동 인지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편이다. 자, 언어는 인지발달, 사고발달 매우 중요한 편이다. 비고치키 맞죠? 그 다음 13번 문제. 비고치키의 인지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이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학교 교육은 과학적 개념보다는 자발적 개념의 학습을 지향해야 한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쵸? 일단 물음표를 쳐놓고. 사회적 상호작용은 인지발달의 주된 요인으로 보았다. 비고치키 맞죠? 자, 발판 제공하기, 그러니까 스캐폴딩. 아까 비계 설정, 발판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기법으로 프롬프트, 암시, 점검표, 모델링, 피드백 제공, 인지 구조하기, 질문하기 등이 있다. 그건 당연히 맞고, 아동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약간의 도움을 받아 정취할 수 있는 것 약간의 차이는 근접 발달 영역을 맞죠? 자, 그러면 얘기 한번 봅시다. 그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삐아제는 어떤 걸 강조한다 그랬어요? 삐아제에 있어서 아이는 꼬마 과학자죠. 그쵸? 이건 배웠죠, 꼬마 과학자. 그래서 아동은 자기가 뭐 해보고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화와 조절을 배우게 되면 삐아제가 배운 개념들은 어떤 개념이겠어요? 스스로 만든 개념이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봅시다. 개밖에 모르는 애가 고양이를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개밖에 모르니까 고양이를 개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상해요. 멍멍이 아니라 야옹이라고 그래요. 또 털도 다 달라요. 그러다가 아니네, 이건 뭔가 다를까 해서 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한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 다람쥐하고 청설모가 있는데 다람쥐를 봤어요. 아니, 청설모를 봤어요. 다람쥐밖에 몰라요. 저거 다람쥐다. 그런데 옆에서 자꾸 청설모래요. 아니야, 청설모야. 그런다 그래도 자기가 아무리 봐도 뭐하니까 똑같으니까 자기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계속해서 그런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 애를 뭐라고 부릅니까? 청설모를 다람쥐라고 부른다고요. 왜냐하면 스스로 뭐하지 않는 것, 자기가 이 불평형화를 겪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오개념 같은 걸 많이 쌓아가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자발적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물건 찾는 전략, 비고치키 입장에서 물건 찾는 전략을 이렇게 배우거나 이럴 때는 누구랑 배워요? 상대방하고 자기보다 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과 배우게 되니까 훨씬 사회에서 인정된 과학적 개념을 배울 수 있겠죠. 자, 모르면 시험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냥 연결해 버리십시오. 그냥 삐아제는 자발적 개념, 비고치키는 과학적 개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선생님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학교교육은 과학적 개념보다는 비고치키 이야기, 자발적 개념의 학습을 지향해야 한다가 아니라 비고치키는 자발적 개념보다는 과학적 개념을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14번. 삐아제와 비고치키의 인지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풀어보셨으면, 삐아제는 전조작기 단계에서는 아동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전조작기 단계에서 아동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타인에 대한 뭡니까? 2번, 삐아제는 아동이 획득하는 특정 사고와 기술을 결정하는 데 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고치키는 아동의 자기중심적 언어가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 도구라고 주장했다. 3번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보시면 지금 시험 보려고 하시는데 지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 알죠? 핵심 지문은. 그게 답인 지문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4번도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비고치는 학습자의 인지가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각, 운동, 전조학기 이렇게 발달한다는 건 삐아제 견해죠. 자, 삐아제와 비고치키의 발달이로 인해진 공통점 인지 발달 단계를 4단계로 구분했다. 삐아제. 인지 발달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이때 환경이 사회적 환경이든 물리적 환경이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2번은 정확히 답이 되겠죠. 3번 인지 발달이 학습에 선행한다. 자, 쌤 봐봐. 이것만 알면 돼요. 전조작기 아동에게 구체적 조작기 내용을 가르쳐주면 알겠어 모르겠어요? 다시요? 전조작기 아동에게 구체적 조작기 내용을 가르쳐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발달이 이루어진 뒤에나 이걸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럼 삐아제는 발달이 학습에 선행하죠? 다시요? 이게 발달이 이루어져야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비고치키는 자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되면 비계를 설정한다. 이게 학습이에요. 학습이 되면 발달이 이루어지죠. 비고치기는 이게 학습이라고요. 비계 설정해 주는 게. 자, 모르면 역시 또 외우십시오. 삐아제는 발달이 학습에 선행한다. 비고치기는 학습이 발달에 선행한다. 이거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16번 문제. 아동 인지 발달 과정에 대한 삐아제와 비고치키 이론의 차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삐아제는 학습이 발달을 주도한다고 보는 1번 문항부터 틀리게 나왔죠. 삐아제는 학습이 발달을 주도한다고 그랬습니까? 발달이 학습을 주도한다고 그랬습니까? 발달이 있어야만 학습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옳지 않은 건 1번에 바로 나와 있죠. 작년, 재작년 지방직 문제에서. 비고치기는 발달에 기초해서 학습이 거꾸로 바꿔져 있어. 다음 2번. 삐아제는 아동은 스스로 세계를 구조하고 이해하는 존재. 그래서 꼬마과학자라고 부릅니다. 삐아제는 꼬마과학자. 자신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존재고, 비고치기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좋습니다. 삐아제는 혼잣말을 미성숙한 자기중심적 언어로 보지만 비고치기는 혼잣말이 자신의 사고를 위한 수단,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 도구라고 생각한다. 삐아제는 개인 내적의 사회적 지식으로 확대 또는 외면한다고 보는 반면 비고치기는 사회적 지식. 맞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삐아제하고 비고치기야. 다시요. 우리는 선생님들은 교육학을 할 때 학자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데 이 학자들이 둥둥 떠다녀요. 왜 떠다니냐면 그 학자들에게 주소를 안 주니까. 그럼 삐아제는 어떤 사람이냐? 삐아제는 교육심리학에서 아동의 발달 이론을 연구한 사람, 특히 무슨 발달? 사고 발달을 연구한 사람이다. 비고치기는 누구냐? 역시 사고 발달을 연구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하면 당연히 맨날 이거 시험에 나온다면 이 두 가지 결국은 변별 문제로 나와요. 거의 대부분 변별이죠. 그래서 이 둘만 잘 비교하면 이런 문제는 거의 대부분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빠른가요? 아니면 괜찮은가요? 빨라요? 좋습니다. 자, 콜버그
쌤, 콜버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쌤 대강을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주소를 줘야 된다고요. 정의적 발달에서 도덕성 발달. 이걸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다? 콜버그다. 그렇죠? 아니, 우리 쌤들 지금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반복해서 하고 있나요? 혹시 또 아는데 제가 처음 하는 거니까 좀 맞춰야 돼서 그렇습니다. 자,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콜버그. 그래서 콜버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가 도덕성이 발달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잖아. 도덕성 발달이. 그렇죠? 이를테면 A라는 애가 30점 맞았는데 윤리에서 3월달에 30점 맞았는데 5월달에 60점 맞았어요. 이게 도덕성 발달입니까? 다시요. 윤리 시험을 A가 3월달에 30점 맞았는데 6월달에 60점 맞았어요. 도덕성 발달입니까? 라고 본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소크라테스. 지덕 합일서. 도덕적 지식을 아는 것이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도덕성 발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A가 자기 동생 B를 때렸어요. 3월 달에 때렸어요. 6월 달에는 안 때렸어요. 근데 안 때린 이유가, 지금 때렸다 안 때렸습니다. 안 때린 이유가 때리는 게 재미없어서. 처음에 때린 이유는 골탕 먹이기 위해서 때렸는데 골탕 먹이는 것도 재미없기 때문에 안 때렸어요. 도덕성 발달입니까? 행동주의는 도덕성 발달이에요. 이게. 아니, 그냥 들어만 봐.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거 콜버그 이야기 하나 하려고 지금 이거 안 합니다. 자, A가 B를 3월 달에도 동생을 때렸고 6월 달에도 때렸어요. 그런데 이유가 달라졌어요. 여기는 골탕 먹이려고 때렸는데 여기는 엄마 말을 안 듣는다고 때렸어요. 엄마 속상하게 한다고. 그럼 이거 도덕성 발달입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꿔지는 것을 도덕성으로 발달을 본 사람이 콜버그라고. 콜버그는 이것도 도덕성 발달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게 도덕성 발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인츠 딜레마 알잖아요. 그건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훔친 거 안 훔친 거 그게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훔쳤냐 어떤 생각으로 안 훔쳤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때렸잖아요. 계속. 때렸냐 안 때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때렸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콜버그는 그걸 6단계로 나눠요. 왜 때린 이유를.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외우면 돼요. 대법사도 벌하고 욕하면 대법사도 보자 한다. 그래서 벌욕 대법사 복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지금 당연히 벌하고 욕하면 대법사도 화내겠죠. 한번 봅시다 이러겠죠. 우리 스님들 많이 하시는 거 있잖아. 네, 우리 스님들이 아니라 보통 요즘 사람들 많이 하는 거 있잖아. 현피 뜬다고 그러잖아. 넘어가겠습니다. 잘 모르신 것 같아서. 그러면 벌하고 욕하면 대법사도 보자 한다. 이렇게 외우신 뒤에 벌과 복종의 단계, 욕구 충종의 단계, 그 다음 대인관계 지향의 단계, 법과 질서의 단계, 사회계약 원리의 단계, 보편적 도덕 원리 단계. 근데 자, 우리 선생님들 이런 시험 나와서 특징적인 건 거의 대부분 이 단계에서 문제가 나와요. 답이 돼요, 답이.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가르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다시 한번요. 여기는 보통 전인습이에요. 여기는 보통 사람들이 나타내는 도덕성이다 이 말이 인습 정도. 그다음 여기는 그걸 넘어서는 단계인 사람들 후인습 단계.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단계를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여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면 복종하게 되느냐? 도덕성을 지키냐? 그러면 뭘 안 받으려고? 벌 또는 복종 때문에 도덕성을 지키는 것. 1단계. 2단계는 욕구 충족. 3단계는 대인관계 취약. 4단계는 법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하인츠 딜레마를 다 알고 있으니까 하인츠 딜레마는 다 알고 계시죠? 하인츠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자, 불치병, 중병이 걸렸는데 거기 약사가 나둠이라는 약을 만드는데 이게 특효약이에요. 그래서 좀 주라 그랬더니 내가 10년 동안 연구했기 때문에 $2,000 이상 2,000달러 이하로는 팔지 못하겠다.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자기 $1,000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방문을 부수고 와서 훔쳐왔다. 잘했냐 못했냐. 훔쳐오고 안 해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훔쳤냐 왜 훔치지 않았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용수가 뭐라 그래요? 훔치면 안 돼요. 왜? 그랬더니 훔치면 벌 받아요. 그럼 용수가 도덕적인 것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벌을 피하기 위한 거죠. 그럴 때 용수의 발달 단계를 1단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랬더니 민수는 저는 용수하고 생각이 달라요. 만약에 뭐 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훔친다 해도 훔치면 도망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부인은 혼자 남게 되고 어차피 부인은 뭐가 되니까? 죽게 될 거니까 훔쳐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훔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옆에 있는 이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그럼 혹시 돌볼 사람이 있다. 부인을 돌볼 사람이 있다. 그럼 훔쳐도 되냐? 그러면 당연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걔는 그 행위가 내 욕구를 충족하면 도덕성이고 욕구를 충족하지 않으면 도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 만약에 훔치면 안 돼요. 민수가 철수가 훔치면 안 돼요. 왜? 그랬더니 훔치면 남들이 도둑놈이라고 욕하기 때문에. 그러면 철수에게 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훔치면 도둑놈이라고 욕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 부인이 죽는데도 훔치지도 않는다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한참 생각하다 그럼 훔쳐야죠. 순전히 무엇 지향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을 기준으로 도덕성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자, 법과 질서 단계는 어떤 거냐면 훔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은 뭐 해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다르면 3단계. 그렇죠? 4단계. 미안, 4단계. 그 다음 여기하고 여기 차이는 딱 하나예요. 선생님 봐봅시다. 여기는 법도 결국은 누굴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법과 질서 단계는 법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결국은 훔칠 수도 있다. 뭐 꼭 법도 결국 사람을 위한 거니까. 단 사회적으로 사회계약 원리니까 사회적으로 훔쳐도 될 만한 상황이다. 계속 빌고 계속 해주라 그러고 계속 가서 약방도 가서 아르바이트도 해주고 그랬는데 불구하고도 안 판다. 저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그러면 그 정도 되면 훔쳐도 된다. 왜냐하면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면 몇 단계? 5단계. 6단계는 뭐 알 필요는 없고. 그러면 쌤, 자, 예를 하나. 이 문제는 예시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쌤 여기 봐봐요.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어서 A라는 사람이 지켰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신호등 지켰습니까? 그랬더니 신호등 어기면 벌과금 내니까요. 그럼 몇 단계 있어요? 1단계. 왜 신호등 지켰어요? 여기 지나가도요. 여기 또 서야 돼요. 똑같은 시간이에요. 2단계. 왜 신호등 지켰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저 공무원인데 다른 사람들이 공무원이 그냥 지나갔다가 욕할까 봐요. 3단계.
왜 신호등 지켰어요? 이 교통질서는 지켜야죠. 차단. 왜 신호등 지켰어요? 만약에 내가 아주 응급사항이면 갈 수도 있죠. 빨간불이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응급사항도 아니니까 뭐 이럴 때는 뭐 곧 생명 유도가 되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지켜야죠. 그러면 5단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단계를 6단계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 빨리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괜히 설명이 길어졌는데, 자, 다음 글과 가장 적합한 콜버그 도덕성 발달 단계는 주변에서 착한 아이라는 말을 특히 좋아한다. 부모님을 기쁘게. 당연히 대인관계 지향 또는 착한 아이 지향이겠죠. 몇 번? 3번. 콜버그 도덕성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다음에서 고른 것은 피아제가 구분한 아동 도덕적 발달 단계를 세분화해서 성인기까지 확장했다. 맞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도덕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성인에 의한 사회적 전수가 중요한 교육 방법이라고 했다. 이건 틀립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뒷번 5번째 단계인 사회계약 정신 지향 단계에서는 착한 소년, 소녀처럼 타인으로부터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틀렸죠? 그건 3단계잖아요. 그쵸? 착한 소년, 소녀는. 리을번, 길리건은 콜버그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해 남성 중심의 이론이며 여성의 도덕성 판단 기준 남성과 다르다고 비판한다. 이건 다 알 수 있는 거죠? 길리건 여사는 콜버그 도덕성 발달 단계에 대해서 비판했죠? 그래서 자, 먼저 피아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덕성에 대해서 피아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피아제는 A라는 애에게 물어봤어요. 엄마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접시를 5개 깬 애가 있고 민수고, 자, 꿀을 훔쳐먹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접시를 1개 깼다. A에게 누가 더 나쁘냐? 그럼 처음에는 민수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냥 더 많이 깼으니까. 그러다가 그 단계를 타일적 도덕기. 그 다음, 어느 정도 지나면, 얘가 더 잘못했어요. 왜? 의도가 나쁘죠? 여기는 엄마 도와주려고 한 거잖아. 그럴 때를 자율적 도덕기. 이 2가지만 나눴어요. 그걸 콜버그는 6단계로 나눴다. 이해됐죠? 이 지문은 이해됐죠? 그 다음, 거기, 2번째, 도덕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쌤, 도덕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성인에 대한, 의한 사회적 전수가 중요하다. 이건, 쌤, 누구냐면, 자, 성인에 대한 사회적 전수라는 건 성인이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쌤. 성인이 모범을 보이면 도덕적 행동을 할 거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콜버그 견해가 아니라 반두라죠. 시범을 보이면 도덕적 행위를 할 것이다. 그래서 니에는 반두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반두라. 자, 그 다음 길리건 여사. 자, 아브라함과 솔로몬 재판을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바쳐라고, 제물로 바쳐라니까 아주 꺼리낌 없이 자녀를 바치죠. 근데 솔로몬은 어때? 솔로몬 재판에서 반으로 아이를 나눈다 그러니까 친구가, 내 아들 아니에요. 저 여자 아들이에요. 하고 양보를 해버리죠. 그럼 결국은 남성인 아브라함의 도덕성은 형평정의고, 여성 솔로몬 재판의 친모는 아이에 대한 배려나 보살핌이 도덕성의 기준이다. 그러면 도덕성의 기준을 콜버그는 이 남성의 도덕성인 정의의 기반을 둔 거고, 여성이 생각하는 도덕성은 전혀 다르니까 남성 위주의 도덕성을 이야기한 콜버그 견해는 보편적, 누구나에게 적용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 혹시 여자 사람 친구 있죠? 이 대학에 혹시 같은 과 여자 사람 친구가 있죠?
그래서 진짜 좋은 여자라고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미팅에 또는 소개팅에 나가면 안 돼. 여자가 생각하는 진짜 좋은 여자하고 남자가 생각하는 진짜 좋은 여자는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 스님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남사친이 진짜 좋은 남자 하고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나가면 안 돼. 이런 남자들은 남자가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남자. 우리 아시다시피 남자가 봤을 때 좋은 남자는 사랑을 더 중시하는 남자입니까? 아니면 우정을 더 중시하는 남자입니까? 남자가 봤을 때 좋은 남자 우정이죠, 우정. 근데 우정을 중시하면 좋습니까? 사랑보다는? 패야 되겠죠, 패야.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덕성을 갖고 남자가 생각하는 도덕성하고 여자가 생각하는 도덕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콜버그는 어떤 입장만 이야기했다? 남자 입장에서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리을버는 이해는 됐죠?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답이었어요. 기억과 리을이 답. 자, 콜버그 쌤 거기 단계 물어봤죠? 7급 문제 2014년도. 자, 1단계부터 쭉 나왔는데 1단계는 다시 한번요. 우리 외울 때 벌하고 욕하면 대법사도 보자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벌과 복종의 단계겠죠. 그래서 1단계 들키지만 않으면 좋은 점수로 받기 위해서 부정이라도 괜찮다. 좋죠. 벌 받지 않으면. 2단계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조금 누면 말이 안 되죠. 2단계는 자기 욕구에 충족을 해야 도덕성이라고 그랬죠. 2단계는 말이 안 되죠. 자, 3단계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4단계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 된다. 법과 질서니까. 그쵸? 그래서 거기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쌤 정의적인 것 중에서 성격. 보통 수업할 때 1시간 하고 쉬는 겁니까? 1시간 하고 쉬고 자, 속도를 좀 빨리 내고 싶은데 지금 선생님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만 되면 빨리빨리 풀 수 있거든요. 정확한 이해가 돼 있으면. 그래서 지금 그 단계를 잘 못 찾아서 좀 그런데 자, 이게 에릭슨까지만 조금 보고 좀 쉬겠습니다. 에릭슨은 우리가 성격 발달이에요. 성격 발달을 연구한 학자는 2명의 학자가 있습니다. 프로이드하고 에릭슨. 그런데 시험은 거의 99%는 여기서 냅니다. 에릭슨에서. 에릭슨은 자, 우리가 성격이 전생애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진대요. 전생애적으로 성격이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어떤 식으로,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냐? 자, 신자가 죽은 정친이 생각하면 통잠이 안 온다. 자, 다시요. 신자가 죽은 정친이 생각하면 통잠이 안 온다. 신자 죽은 정친 생통 형태로 발달이 이루어진대요. 다시요. 성격 발달.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먼저 어떤 단계? 신뢰성 단계,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 정체성, 친밀성, 통정성. 이 단계를 몇 단계입니까 벌써? 7단계 외울 때 우리 쌤도 어려워하니까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야 돼요. 신자가 죽은 정친 생각하면 통잠이 안 온다. 신자 죽은 정친 생통. 그럴 때 우리 이거 암기라고 그랬더니 죽은 하고 표준어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소리나는 대로 죽은. 자, 우리 쌤도 좀 피곤한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쉬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